오늘 현대차가 테슬라를 추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말로 지난 1월에 현대차 AVP 본부장 그리고 42다 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민우 사장이 바로 오늘 경기도 성남시 현대차 AVP 본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요. 여기 임직원 150여 명 그리고 남양연구소 해외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또 500여 명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 그룹 42다 모셔널이 쓰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학습, 추론 기준을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합해 테슬라를 추격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야, 이러려고 엔비디아에서 박민우 사장을 어렵게 모셔온 거죠. 제가 지난번에 박민우 사장 취임할 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이 현대차 그룹에 합류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이 그동안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 방향성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개발을 완료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타게 될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소식은 차플레이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살짝 어필 드리고요. 아무튼 박민우 사장은 테슬라에 있을 때 오토파일럿 개발 과정에서 테슬라 비전을 설계하고 개발을 주도했던 분이고 이후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율주행 조직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걸 심지어 실제 차량의 양산화에서 탑재까지 하는 데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방향대로 전력 질주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진짜 박민우 사장의 말대로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을지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서 박민우 사장이 가장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팀이 되자. 우리 서로 남남처럼 일하지 말고 이제 하나의 방식대로 일하는 원팀으로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 안에 자율주행 혹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던 조직이 3개가 있었죠. 현대차 그룹 AVP 본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자회사 42다시 있고 로브택시 합작사 모셔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AVP 본부는 실제 양산차에 기능 넣는 걸 합니다. 42닷은 선행연구,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죠. 물론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세 조직이 자율주행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고 차량에 심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VP 본부는 원래 역할이 당장 올해 출시할 그랜저, 투싼, G90 이런 차들에 실제로 들어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차량 단가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HL 클레모브 같은 데서 납품하는 모비라이 IQ 칩이 내장된 170만 화소짜리 카메라랑 레이더를 씁니다. 데이터 포맷도 HL 클레모브 같은 협력사들이 쓰던 전통적인 차량용 통신구역, 캔 통신구역을 따르죠. 반면 모셔널은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로보택시를 굴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단가 타협 뭐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짜리 라이다 센서를 차에 주렁주렁 달고 카메라도 800만 화소 이상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써요. 데이터 저장도 로봇 운영체제인 ROS 기반의 파일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42닷은 여기서 또 다르죠. 42닷은 현대차 그룹에 합류한 이후에 테슬라 방식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AI 중심의 엔드투엔드 학습을 위해서 AI 학습에 최적화된 화각이랑 해상도로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처럼 카메라를 8개 다루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이 셋을 만약에 하나의 AI 학습에 합쳐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변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해도 AI한테 영상을 그냥 수천 시간 보여준 다음에 자, 이거 보고 통째로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수천 시간 데이터 중에 한 500시간은 200만 화소, 500시간은 800만 화소, 어디는 카메라가 8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건 한국어고 어떤 건 영어고 어떤 건 중국어면 이거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대략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달리는 테슬라 차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똑같은 파이프라인으로 학습 서버에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랑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무런 변환 없이 그냥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FSD가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민우 사장은 오늘 요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 그룹 42닷 모셔널이 쓰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학습, 추론 기준을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합해서 테슬라를 추격하겠다고 해요. 야, 이거 일단 들었을 때는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 단계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수집,
학습, 추론이죠. 박민우 사장이 오늘 말한 건 이 세 단계 모두를 엔비디아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집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대차에서도 ABP 본부, 모셔널, 42- 각각 쓰는 카메라나 센서 구성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부터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라는 표준 아키텍처로 정리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 정리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아직 박민우 사장이나 현대차에서 정확하게 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아키텍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합하겠다라고 말한 걸 해석해보면 엔비디아가 이미 발표한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라는 표준 아키텍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공개해놓은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센서 구성을 보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8이 있고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10이 있습니다. 하이페리온 8에는 일단 올인칩 2개가 들어가서 최대 초당 508조번 연산 성능이 제공된다고 하고요. 카메라 12개, 레이더 9개, 라이다 1개, 초음파 센서 12개, 실내 카메라 3대 이렇게 표준 센서 구성을 딱 정해놨습니다. 하이페리온 10은 가장 최신의 아키텍처인데 토르칩 2개가 들어가서 최대 초당 2000조번 연산 성능이 제공된다고 하고요. 카메라 14개, 레이더 9개, 라이다 1개, 초음파 센서 12개, 실내 카메라 4개, 실외 마이크 이렇게 표준 센서 구성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회사가 입맛에 따라서 센서 수를 좀 줄이는 거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이번에 CLA에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했는데 이걸 레벨 2 플러스 단계로 설정하면서 굳이 필요 없는 고가의 라이다나 뭐 너무 많은 카메라나 레이더는 좀 떼고 카메라 10개, 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 이렇게만 부착했습니다. 그리고도 차가 스스로 주행이 돼요. 레벨 2 플러스를 구현하려면 이렇게 하고 레벨 4까지 구현하고 싶으면 앞서 말한 센서를 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센서들은 통일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각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형식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에 달려있는 소니 카메라가 뱉는 영상 데이터 형식이랑 콘티넨탈의 레이더가 뱉는 데이터 형식이랑 루미나의 라이다가 뱉는 데이터 형식이 전부 다른 거예요. 회사들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이걸 그냥 학습 데이터 센터 서버에다가 갖다 넣으면 AI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웍스 SAL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SAL은 센서 앱스트랙션 레이어, 센서 추상화 레이어의 약자인데 이름부터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니 카메라든 다른 회사 카메라든 뭐 어떤 카메라를 꽂아도 출력 데이터를 엔비디아 규격으로 번역해주는 겁니다. 여기 엔비디아 페이지에 보면 DW 어쩌고저쩌고라는 규격으로 바꿔주는 거죠. 라이다도 루미나 걸 쓰든 화웨이 걸 쓰든 DW 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규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 센서를 쓰든 간에 학습 서버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엔비디아 공식 문서에도 어떤 센서든 정의된 데이터 구조만 출력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센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다 엔비디아 규격으로 통일했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학습의 퀄리티를 가르는 결정적인 디테일 두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하나는 타임스탬프, 시간 기록 동기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볼게요. 차는 1초에 거의 28m 정도를 막 달리고 있죠. 그러면 이때 카메라가 찍은 영상 프레임이랑 레이더가 쏜 전파가 물체에 부딪히고 돌아온 시간이 0.1초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뭐야? 카메라는 앞에 차가 있다고 하는데 레이더는 없다고 하네? 라면서 막 헷갈리게 되겠죠? 뭐야? 내가 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0.00001초 단위까지 센서들의 시계를 똑같이 맞춰줘야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것도 정확히 명시해놨어요. 여기 보면 모든 센서 데이터에는 반드시 타임스탬프가 찍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스템에 딱 정해진 시계에 맞춰서 강제로 시간이 땅땅 찍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리그 설정 파일입니다. 용어들이 자꾸 어려운데 사실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42- 테스트하는 아이오닉 6 차랑 모셔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굴리는 아이오닉 5 로브택시랑은 차의 모양도 다르고 센서가 달린 위치나 높이도 다르고 각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 센서를 어디에 달았는지 어느 각도로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JSON이라는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I가 영상을 보면 이건 지붕 위에서 30도 각도로 내려다본 거구나. 이건 왼쪽 앞에서 15도 틀어져서 보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드웨어 센서 개수 맞췄죠. 데이터 출력 언어 다른 거 다 번역했죠. 시간 똑같이 맞췄죠. 공간 위치까지 딱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교에서 42다 차가 수집한 데이터랑 라스베이거스에서 모셔널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가 학습 서버에 같이 도착했을 때 데이터 형식도 같고 시간 기준도 같고 센서 배치 정보도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일일이 변환하고 처리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센터에 꽂으면 바로 학습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박민우 사장이 이번에 말한 엔비디아 양식 통합이 아닐까 싶어요. 모셔널, 42닷, AVP 본부가 다 각각 다른 차를 굴리고 다른 센서를 달아도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는 하나로 딱 깔끔하게 통일된 파이프라인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론상 현대차는 데이터가 3배씩 쌓이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희망회로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건 이제 데이터를 진짜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거죠.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집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 AI한테 학습시키는 인프라가 없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는 사실은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외부 클라우드를 빌려서 AI를 학습시켰습니다. 왜냐면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기 때문이죠. GPU 수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클라우드는 오늘 아침에 계약하면 오늘 저녁부터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쓸만했죠. 그런데 자율주행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건 공짜인데 AI 학습을 하려고 그 데이터를 꺼내고 이리저리 옮기려고 하면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트래픽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여기 쌓여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젠슨왕 형님한테 받은 블랙엘 GPU 5만 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 흐름 따라가기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저희 차플레이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대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플레이 저점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현대차도 이제 새만금 데이터 센터에 아까 열심히 수집한 데이터를 넣고 AI를 부지런히 훈련시키게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기 전에는 여전히 비용을 써서라도 외부 클라우드를 써야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롱테일 문제죠. 자율주행 AI를 가르칠 때 송파대로에서 직진하는 거, 고속도로 차선 변경하는 거, 이런 일상적인 주행 데이터는 이미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가르는 건 희귀한 엣지 케이스입니다. 돌발 상황. 우리가 블랙박스 채널 보면 가끔씩 보는 이 황당한 상황, 예상도 못한 상황, 이런 거 이게 많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데이터를 몇 개 수집하는 건 운 좋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요 엣지 케이스를 많이 수집하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만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 테슬라에서 섀도우 모드로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는 쉽지 않죠. 1년에 700만 대 넘게 차를 팔지만 이 차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죠. 그러면 현대차는 이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모아야 되나? 여기서 박민우 사장의 이력이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박민우 사장이 현대차로 오기 직전에 엔비디아에서 마지막으로 달고 있었던 직함은 부사장 슈퍼노바 코스모스 SDG 프로덕트였습니다. 이 중에서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했던 부사장이었는데 이 코스모스가 대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 매트릭스를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엣지 케이스를 못 구한다? 그러면 그거 구하지 말고 여기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수집해온 영상에다가 배경을 폭설 상황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꾸고 차가 막 역주행해서 오고 이런 걸 다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집이 막 불타는 거, 밀림, 심지어는 심슨 버전으로도 가상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정도. 실제로 엔비디아가 실제 데이터 2000개의 코스모스 합성 데이터를 더했더니 감지 성능이 9.4%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걸 어떻게 조절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박민우 사장이 현대차에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희망회로이기는 합니다만 현대차에 부족한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은 박민우 사장의 지휘 아래 코스모스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수집하고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과정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추론 단계입니다. 앞서 이제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에서 코스모스라는 가상세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AI를 똑똑하게 만들었잖아요. 운전을 이제 꽤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를 차 안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이게 이제 실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 모델을 차에 그대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기도 냉장고만 하고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차에다가 이걸 그냥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는 별도의 차량용 컴퓨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든 드라이브 AGX죠. 우리가 흔히 오린칩, 토르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 정식 명칭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토르입니다. 그러면 오린칩, 토르칩 넣으면 그냥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한 모델을 바로 차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원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서버용 모델을 차에다가 올리려면 뭐 최적화도 해야 되고 변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능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올릴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올리려면 그래픽 품질 맞추고 용량 줄이고 배터리 소모 최적화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한계를 TensorRT라는 엔비디아 전용 최적화 툴을 활용해서 해결한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한 AI 모델을 차에서도 잘 돌아가도록 자동으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진짜로 자기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GPU부터 차에 들어가는 칩까지 이걸 다 엔비디아 걸 써야지 제대로 최적화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네 자동차 회사들 어차피 이거 혼자 못하잖아. 자체 개발 안 되는 거 다 안다. 그냥 이거 사서 써.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는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집, 학습, 추론까지 이 모든 단계를 전부 엔비디아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부터 차까지 이 생태계 자체가 딱 통일이 되니까 미래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들은 OTA를 통해서 진짜 자율주행 성능 개선 업데이트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박민우 사장이 발표한 앞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 방향성, 수집, 학습, 추론까지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선언.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방향을 딱 정했고 거기로 달려갈 일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큰 숙제가 남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박민우 사장이 타운홀 미팅에서 남긴 뼈있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충돌과 이견이 발생하겠지만 피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완벽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갈등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 개의 조직이 각자 수천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짠 코드랑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의 생태계로 합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부 저항도 있을 거고 부서 이주의, 사일로도 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민우 사장은 이걸 피하지 말자고 주문했어요. 제대로 한번 부딪혀서 진짜 원팀을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부서들 뿐만 아니라 전통의 하드웨어 부서인 남양연구소랑 디자인, 상품 부서까지 전부 하나로 뭉쳐야 진짜 혁신이 나온다고 못을 박았죠. AI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그걸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건 50년 동안 현대차가 깎아온 자동차의 영역이니까요. 자,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방향도 잡혔고 이걸 누가 지휘할지도 다 정해졌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내부의 진통을 다 이겨내고 박민우 사장의 말처럼 테슬라의 FSD를 추격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저는 응원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